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0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3단원 네 번째 주제 원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원의 간섭과 이론적 국제질서의 강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원이 뭐지? 갑자기 이 어디서 나온 나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이라고 하는 나라, 원나라는요. 여러분들 몽골족이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중국 땅의 주인은 한족이잖아. 근데 당시에 이제 몽골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중국 땅을 지배하고 거기에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몽골족의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간섭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원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힘이 강했기 때문에 다원적 국제 질서가 아니라 이론적 국제 질서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원나라의 고려 지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원과 강화를 체결한 이후에, 즉 원과 전쟁을 끝내고 화해를 한 이후에 고려는 여러분들 원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를 합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원나라가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이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를 여러분들 원 간섭기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연표로 보시면 고려의 원종 때부터 그리고 공민왕 중반까지를 여러분들 원 간섭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나라가 이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내정은 안내자에 정치하다 할 때 정자거든. 그러니까 고려 안의 정치, 그러니까 고려의 내부의 정치를 간섭을 한다.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 자, 원나라가 이 고려를 내정 간섭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별표. 정동행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원간섭기 때 고려를 내정 간섭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고려 원간섭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아셔야 돼요. 이 정동행성은요 원래 어떤 거냐면 원나라가 그 일본을 정벌하려고 고려에 설치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 근데도 이제 실패로 끝난 이후에도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관은 계속 이제 고려에 남아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서 이제 이용되게 됩니다. 이 정동행성에는 이제 원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라든가 원나라에 붙은 관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고려의 정치를 하나하나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기관이야. 자,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자기들 관리를 파견할 거 아니야. 몽골인 관리를 파견하는데 그 관리를 다루가치라고 했습니다. 다루가치. 자, 이런 식으로 다루가치와 정동행성을 통해서 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요. 그리고 고려가 이제 완전히 원나라가 이제 고려 땅을 지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한다고 했잖아. 근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옆에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화주라고 하는 곳이 보이지? 여기 주변으로 한 지역, 화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 다음에 이 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 다음에 제주도. 이땐 제주도가 고려 이미 이전에 고려에 먹혀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이 화주 주변 지역, 서경 주변 지역,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하게 되는데 되지배를 하려면 여러분들 지배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치 나주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주시청이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설치가 되는데 이 화주라고 하는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기관이었고요. 서경을 관리하는 기관은 동령부, 이 제주도 관리하는 기관은 탐라총관부였습니다. 즉 원나라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고려의 위상이 격화되게 되는데요. 위상은 여러분들 고려의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격화는 격이 떨어진다는 거야. 고려의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비해서 고려라고 하는 국가가 뭔가 한 등급 아래로, 왜냐하면 이제 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있으니까 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의 지위라든가 위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 부마는 사위라는 뜻이야. 즉 요거는 사위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즉 고려가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된다. 무조건 이제 고려의 왕은요, 여러분들 이미 왕자일 때부터
결혼을 할 때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했어야 됐어. 즉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원나라 황제를 장인어른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의 왕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원나라에 무조건 유학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호칭이라든가 관제도 격화되게 되는데 고려가 한창 해동천하 의식을 보이고 있을 때 고려의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뭐 연호도 제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금이랑 여러분들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은 후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용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나라 이 원간섭기 때는 원나라가 고려 왕실에서 쓰는 호칭이라든가 관제 뭔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황제급이 아니라 왕급으로 다 떨어뜨립니다. 격하를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원간섭기 이전에는 고려가 황제국을 자처를 했기 때문에 황제를 부를 때 여러분들 폐하라고 부르잖아. 근데 뭐 니네가 무슨 폐하냐. 황제는 원나라 왕을 황제라고 하는 거고 너는 그냥 왕이다. 너네는 왕을 부를 때 쓰는 말 전하를 쓰거라. 원간섭기 때는 이제 전하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아들을 태자라고 하는데 뭔 태자냐. 왕의 아들. 세자라고 하거라.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황제국가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뭐 이걸 너네가 쓰냐? 너는 이거를 이제 이성이라 하지 말고 첨이부라고 하거라. 뭐 이부나 예부 이런 것들은 육부 중에 2개야. 전리사라고 하거라. 뭐 중추원은 밀직사라고 하거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황제급에서 왕급으로 전부 다 호칭이나 이런 것도 제도를 격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원나라가 조공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공년 여러분들 공물로 바치는 여자들이야. 이 고려의 여자들을 바쳐라. 그래서 원나라에 가게 된 여자들 공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원나라에 가가지고 원나라의 황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환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내시나 이런 것들도 다 환관이야.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고려는 우리 젊은 남자들, 젊은 여성들을 바쳤어야 됐고요. 그리고 고려에서 나는 금과 은, 인삼, 그리고 매 이런 것들 특산물로 요구를 해가지고 고려는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바쳐야 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원간섭기 때 고려가 나름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해가지고 여러분 이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왕이야. 원종 다음에 충렬한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나라로부터 잘 외교를 해서 그 우리 영토를 직접 지배하는 그 서경 쪽 지배하는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도 지배하는 탐라총관부, 요거를 이제 고려 걸로 돌려받아가지고 그 영토도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쌍성총관부 그 화주 주변 지역 다스리는 요거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기는 해요. 아무튼 이 2가지 지역도 돌려받고 나름대로 이제 자주성을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점점 이 충렬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잘 안 돼. 원나라가 너무 세기도 하고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충렬왕 이후에는 자주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외교는 약화되게 되고요. 이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원이 고려 국왕을 막 임명하고 교체하고 하면서 더 심하게 간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 공민왕의 자주성 회복과 내정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원간섭기 배우고 있잖아.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간섭하는 내용들 방금 전까지도 봤는데요. 당연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고려의 지배 세력은 원나라에 붙은 사람들이 고려의 지배 세력이 되겠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당시에 지배 세력이 되었던 것처럼 당시 여러분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권문세족 뭐냐? 바로 원간섭기의 지배 세력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친원파야. 굉장히 원나라에 친하게 지내는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별표 치셔야 돼요. 이 권문세족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이 아니라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고요. 즉 시험을 보지 않고 높은 관리에 있으니까 계속 대대손손 그냥 다이렉트로 관직에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되고요. 당시 고려 후기의 최고 기구를 여러분 도평의사사라고 했었어. 도평의사사는 그 너네가 이제 고려 전기에 배웠던 도병마사 기억나시죠? 그 귀족들의 회의 기구 있잖아. 이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후기의 최고 기구가 되는데 여기에 권문세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넓은 농장, 대농장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천 평, 몇만 평이 아니라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패단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뭐 일반 농민들의 땅도 빼앗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 산에서부터 저 강까지 모두 내 땅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진짜 완전 탈탈 털어버려가지고 이들을 다 노비로 만들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당시의 권문세족이었습니다. 진짜 원나라를 이제 등에 업고서 자기 마음대로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던 원간섭기 지배 세력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고려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자주성 회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거는 외워야 돼. 공민왕은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왕이에요. 자, 공민왕은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자주성이 뭐야? 자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자의 주는 주인 주자잖아.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이제 고려의 주인은 원나라가 아니라 우리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야. 원나라 이제 너네 그만 간섭해. 우린 자주성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정책을 한 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 같은 경우에 당시의 내용을 보면, 자, 공민왕은요, 여러분들 14세기 중반 1351년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원명 교체기였어. 이게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원나라가 여러분, 자,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보면 여기는 고려가 있고요. 여기는 원나라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있었다 했잖아. 원래 중국 땅의 주인 한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몽골족은 한족을 지배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14세기 중반에 와서는 이제 원래 한족이 그 몽골에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바로 홍건적이라고 부르거든. 한족 농민 반란군이야. 몽골에 대항을 하는 한족 농민 반란군인데 이들이 이제 원나라를 중국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 땅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홍건적의 수장이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중국의 명나라 세우게 되는 거거든. 원나라 쫓아버리고. 아무튼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나라가 중국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이 계속 싸우고 있고 나중에 명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즉 이거를 얘들아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라고 해서 이 혼란한 시기를 원명교체기라고 해요. 이 원명교체기에 공민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원나라는 점점 뜨고 있고 이제 한족이 세울 이 명나라는 점점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혼란함을 기회로 삼아서 이 틈을 타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공민왕이 추진한 개혁 정책. 자,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반대한다.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한 정책이다. 자, 당시 여러분들 성이 기씨인 집안, 기씨 일족이라고 합니다. 기씨 집안이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어. 왜냐면 여러분 기황후라고 해가지고 그 기씨 집안 고려 사람이거든요. 이 기씨 집안의 여성이 원나라 황제 첫째 부인이 되거든요. 황후가 돼. 황제의 부인.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려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온갖 폐단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친원파를 공민왕 때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해가지고 고려 내정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에 속해 있는 작은 기관이야. 자, 근데 이 정동행성 이문소는 권문세족들이 여기서 온갖 횡패를 부리면서 이제 원과 관련된 일, 그리고 고려와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처리하던 기관인데 요거를 이제 공민왕이 폐지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못 찾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주변 지역만. 공민왕 때는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옆에 있는 지도 봐봐. 이 화주 지역 여기에 설치한 이 주변적 다스림 기관이 쌍성총관부라고 했잖아. 여기 공격해서 이거를 차지를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실의 호칭, 관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전으로 원간섭기 이전으로 이제 회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권문세족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대농장 소유하고 있고
농민들 마음대로 노비로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고려의 안해 정치, 즉 내정을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내정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시 승려였던 신돈을 등용을 합니다. 자, 이 신돈을 등용을 해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밭전자, 즉 땅이야. 이건 땅. 민은 여러분들 백성민. 그리고 변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바로잡아 정리한다. 이런 뜻이야. 도감은 임시기구. 임시기구. 즉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이 마음대로 가져간 전, 땅과 민, 백성을 이게 정말로 제대로 원래부터 그런 건지 아니었는지 옳고 그른 걸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 이건 본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옳고 그르지 따져가지고 본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도 옳고 그른 거 따져가지고 일반 양민으로 해방해주는 임시개혁기구, 임시로 설치한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와, 꼭 보셔야 돼. 자, 근데 이걸 이제 한창 추진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 고려의 홍건적, 아까 방금 봤죠? 그 원나라에 대항하는 한족 농민 반란군이야. 근데 이 한족 농민 반란군이 원나라에 쫓겨서 고려까지 들어오게 되거든. 이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하고 일본 해적인 왜구가 침입을 하고 이러게 되면서 이제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거 권문세족이 싫어할 거 아니야. 자기들의 토지랑 노비를 뺏는 거니까. 권문세족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게 되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왕이 추진하고 있는 반원자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내정개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개혁들이 중단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중국을 명나라가 장악하게 돼요. 원나라는 쫓아내버리고 명나라가 장악을 하는데 이 명나라가 이제 막 세워지면서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고려한테 너네 옛날에 원나라 가지고 있어 땅 내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고려를 대등하게 보지 않고 뭔가 압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당시에 권문세족이 내정개혁에 다 반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돈이 제거를 당하게 되고요. 국민왕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살해를 당해요. 이거 시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국민왕의 개혁을 지지해주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국민왕도 죽고 개혁은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우리 공민왕의 개혁을 봤잖아. 비록 그게 실패로 끝났지만 이 공민왕의 개혁을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어. 권문세족이 도와줬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공민왕은 반원자주 정책을 하는데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이 공민왕의 개혁을 도와줄 리는 없잖아. 자, 그 공민왕의 개혁을 도와주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들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자,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 신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새롭게 진출하다란 뜻이야. 사대부는 지방에서 그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을 사대부라고 하는데, 즉 이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새롭게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합쳐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고려 말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고요. 공민왕 때 음서가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자, 신진사대부도 진짜 중요해. 다 퀴즈에 나와요. 자, 신진사대부들은 도덕적인 삶을 중시했던 유학의 한 종류가 있어.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도 유학의 한 종류야. 근데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해. 청렴한 거 이런 것들. 이거를 개혁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권문세족들 쟤네는 다 썩었어. 그리고 고려의 국교인 불교도 지금 사회를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권문세족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와 화친을 할 것. 화친은 친하게 지내는 거야. 명나라와 화친할 걸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명나라는 여러분들 한족이 세운 왕조잖아. 근데 이들이 따르는 성리학, 유학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었던 공자가 주장했던 사상이기 때문에 이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나라와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 학습지에도 있는데 이거는 별표 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권문세족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관직은 음서로 진출을 하는데 신진사대부들은 과거로 진출을 하죠. 그리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은 이들은 다 대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에서 그냥 작거나 아니면 중간 사이즈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야. 즉 중소지주입니다. 땅의 주인 지주. 그리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권문세족은 친원파니까 원나라에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외교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사상을 보면 권문세족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거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진사대부 말고도 이 고려 말에 성장했던 세력이 있는데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흥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뜻이죠. 새롭게 떠오르는 무인 세력들. 무인은 여러분들 군인이죠.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원나라에 대항하는 한족 농민 반란군 홍건적이 있습니다. 홍건적은요, 붉은 두건을 쓰고 다니는 도적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붉은 그 다음에 두건할 때 그 다음에 도적할 때 적이야.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고려에 원나라에 쫓겨서 고려까지 침입을 했다고 했잖아. 이들의 침입을 막아낸 고려의 무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당시 일본 해적들이 엄청나게 고려를 이제 괴롭히고 있었는데, 해안가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외구의 침입을 무찔러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에서 이들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을 발명한 사람 있잖아. 최무선, 그리고 최영, 그 다음에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여러분들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연합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기반도 다져가고 있었어. 이들이 몸으로 싸운다면 신진사대부들은 머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방금 봤듯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려의 새로운 왕을 우왕이라고 합니다. 우왕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고려 우왕이 즉위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중국 땅을 다시 되찾은 한족이 세운 국가 명나라가 고려에게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합니다. 천령은 뭐냐면, 얘들아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 여기 보시면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여기 이북의 땅, 여기 천령 이북 하면은 넘어 북쪽이라고 했죠. 이북, 넘어 북쪽에 요 땅.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여기가 화주가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쌍성총관부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이 땅을 회복했다고 했잖아. 근데 요 주변 땅을 이제 명나라가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요구를 했냐면, 야, 너네 거기 원래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공민왕 때 공격해가지고 뺏은 거라며. 근데 우리가 원나라를 쫓아내고서 우리가 이제 중국 땅의 주인이 됐으니까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우리 거야, 거기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왕과 신흥무인 세력 중에 최영이, 야, 명나라 안 되겠는데요? 명나라 쟤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명나라의 요동 지방을 공격할 걸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요동이 어디냐면, 요거는 선생님이 전체 지도를 좀 가져올 걸 그랬다. 이렇게 내가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려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명나라잖아. 그 명나라 땅 중에 바로 이제 한반도와 맞붙은 여기 요동반도라고 하거든. 요동반도. 여기를 이제 정벌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여기 정벌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자. 명나라 저것들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신흥무인 세력 중에 이성계가 이 요동 정벌을 반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그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줄게. 아무튼 이성계는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왕이 요거를 명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요동으로 가요. 자,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개경에서 출발을 해서, 이 파란색 화살표야, 쭉쭉쭉쭉 따라가서 이 위야도라고 하는 압록강에 이제 여기 확대된 거 봐봐. 위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 압록강에. 자, 근데 이 위야도에서 이제 이성계가 고민에 빠진 거죠. 이 한 발짝만 이제 더 앞으로 나가면, 좀만 나가면은 요동인데 여기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듣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즉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회군. 회가 회전하다 할 때 회자야. 돌린다는 뜻이야.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가게 되고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그건 얘들아 죽음뿐이잖아. 왕 말을 거역한다는 건 어차피 그럴 몫은 내가 정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흥무인 세력들은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신진사대부랑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 근데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신진사대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게 돼요. 어떻게 의견이 나뉘게 되냐면은 자 이제 우리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야 고려는 노답이야.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가 만들자 라고 주장했던 신진사대부가 있고 야 아니다. 그래도 고려라는 국가는 냅두고 개혁만 하자 라고 주장한 신진사대부도 있었어. 자 그걸 여러분들 바로 신진사대부들의 분열이라고 하는데 고려라고 하는 국가는 냅두고 개혁만 하자. 고려 왕조는 유지하자. 요거 옹건파라고 합니다. 옹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야. 정몽주. 자 그리고 아니다. 고려는 답이 없다. 새로운 왕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새 왕조를 만들자라고 주장한 사람들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바로 정도전입니다. 자 근데 이 이성계는요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인 정도전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요. 이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결국에 손을 잡게 되고 이제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이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기 전에 했던 개혁이 하나 있어.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서 했던 개혁이 하나 있어. 토지 개혁인데요. 그 개혁을 여러분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전법은 뭐냐면 권문세족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여러분들 권문세족은 이제 끝나버린 거야. 왜냐면 권력을 이제 장악한 게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잖아. 그러니까 이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대농장들 빼앗아서 자기들이 나눠 가질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리고 관리들 당시에 신진사대부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토지제도 과전법이라고 해요. 과전법을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했지. 근데 계속 옹건파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고려 왕조는 냅둬야 된다. 어떻게 새로운 왕조를 개창을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가 옹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하고 고려 멸망시킨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392년이고요. 고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멸망 순서를 외울 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요동정벌을 처음에 추진을 하고 근데 이거에 반대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옹건파와 급진파로 분열하게 되고 급진파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려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에도 나와 있지만 요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고려의 지배 세력이 계속 바뀌고 있어. 요것도 지금 학습지에 나와 있으니까 별표 치고 보세요. 자, 고려 초기에는 이 고려가 호족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태조 왕건이 왕이 되어서 고려 건국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호족인데 호족들이 점점 대대로 높은 관직 유지하고 지들끼리 결혼하면서 이제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1170년에 무신정변 일어나면서 무신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대몽항쟁기에 이제 무신정권 결국 붕괴되고 원간석기 시작되면서 고려 후기에는 원간석기 때 권문세족이 권력 장악하고 근데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후부터는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배 세력이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